얼마 전에 발표됐죠, 공시가가. 네, 올해도 69%입니다. 90%까지 올린다고 뭐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문재인 정권 때 90%까지 하겠다 하고 윤석열 정권 때 다시 내렸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잡는 비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집값은 왜 항상 정부 뜻대로 안 됐을까요? 규제할수록 더 올랐고 풀었더니 금리가 잡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아이러니를 김강산 평가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020년에서 2021년에 기준금리가 0.25%까지 사실상 뭐 거의 무금리죠.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이 시기에 실제 현장에서 그 거래 현장에서 뭘 보셨나요? 감정가가 시장을 못 따라갈 정도로 좀 많이 올랐나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리먼 때 있죠. 그래서 리먼 때 한 2008년 네. 그때부터 2017년 그 정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아시죠? 네. 저희 정권으로 따지면 뭐 박근혜, 이명박 때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 정권에서도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이제 안 올라다가 2017년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직전까지 올랐었어요, 조금. 그러다가 코로나 때 엄청 확 올랐죠. 근데 이게 요즘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요? 요즘은 네. 비싼데 더 비싸진 거잖아요. 핵심지가 비싸지는. 네. 근데 그때는 안정기에 있다가 오른 거라서 네. 지금은 비싼 거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때는 뭐야, 반포가 20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지 못한 데가 갑자기 확 치솟아 팡 오르는. 뜨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감정평가가 못 따라갔어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세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막 이렇게 올랐다 쳤으면 감정평가는 뭐 여러 사유에 따라서 좀 더 완만하게 올라요. 이렇게 시장 반응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프 곡선이 좀 완만하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네. 오르는데 시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시가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법상 상증세법상 시가 이런 거 말고 진짜 네. 시가 네. 시장의 가격은 네.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실거래가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 호가나 실거래가랑 분위기 네. 여러 건데 이제 감정 평가할 때 가치를 평가할 때 쓰이는 이 가격이라는 거는 등기까지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이게 실거래 찍히고 등기될 때까지 한 3-4달 걸리잖아요. 네. 이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때 계약 시점인과 잔금 시점에 네, 차이가 맞습니다. 없다. 네. 근데 이때 코로나 이후부터는 실거래 시점이랑 등기 시점이 몇 달 차이가 몇 억씩 떴어요. 우리가 시장 참가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가가 뭐 30억이다. 그러면 평가도 30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30억이 찍혔어도 최근에 등기된 거는 27억 이렇게 26억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평가사들이 아무튼 30억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뭐가 문제냐면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 사례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조금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네. 우리가 거래가 완료됐다는 표현을 쓰는 게 이런 동산 같은 거, 뭐 커피나 뭐 핸드폰이나 뭐 우리 밥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인도 시점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거래가 완료되는 건 잔금 지급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잔금이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건 등기에 소유권 이전이 됐냐를. 그렇죠. 등기 접수일.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등기가 안 되면 이게 언제든지 거래가 속된 말로 이제 좀 빠그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취소될 수. 네, 그래서 완전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자전 거래도 좀 은근히 있어요. 좀 음모론 느낌이긴 한데 아. 자전 거래 좀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다 인정하려면 결국 등기까지 된 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거래된 거는 26억, 27억인데 시장에서 30억이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평가가 따라갈 수가 없죠. 맞아요. 그때 저희가 그래서 온갖 컨설팅이 난무했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얘기했을 때 제가 좀 웃었는데 네. 자전거래 컨설팅. 네.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했다는 예. 건 아니고 뭐 가족 간 특수관계, 양도. 누군가는 했겠죠. 그다음에 몇 달간 시가의 변동성을 이용한 뭐 감정 평가를 조금 유연하게 해서 유연하게 해서, 저가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난무했었죠. 뭐 맞습니다. 신탁을 활용한다던가 뭐 교환을 한다던가 별의별 방법들이 난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 가격 현실화. 네. 얼마 전에 발표됐죠, 공시가가. 네, 올해도 69%입니다. 현실화율은. 이게 종전에 뭐 90%까지 올린다고 뭐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가능한가요, 이게? 일단 정책적인 걸 얘기를 하면 네.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팩트만 얘기 드리면 이제 우리가 공시 가격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시가라는 걸 산정을 해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 쉽게 말해 현실화율이라고 하죠.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공시가 하지만은 공시가에 대한 개념 한번 설명해 네. 주시고. 네. 공시 가격에 대한 개념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고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각종 혜택들이랑 이제 뭐 공제액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온갖 건들이 연동되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 수 있으면 쉬워요. 뭐 10억짜리 갖고 있네. 이만큼 내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수천만 부동산을 다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일이 엄청 나시겠네요. 저는 좋겠죠. 네. 근데 이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행정 목적이나 과세 목적의 금액은 얼마이냐 조금 이제 낮게 말하면 엑셀로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 가정 긁은 가격, 거죠. 가정치 네. 이 정도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네. 정책적 목적의 가격이 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시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는 아니죠. 다 이젠 다 아시더라고요. 공시지가는 뭐 시세 반영 시세에 뭐 얼마다 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100% 현실화를 개념상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90%까지 올린다라는 그쵸. 거는 시세라는 게 뭐 얼마큼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요 정도 금액까지는 이 사람의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살짝 재정학적인 느낌을 갖고 오면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100인데 시가가 100인데 뭐 90%로 해서 90원이 됐어요. 네. 이때 걷어들이는 세수랑 네. 70원을 했을 때 걷어들이는 세수랑 엄청 차이 나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죠. 아, 그래요. 조세 저항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각종 뭐 은닉행위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은닉이나 불법적으로 뭔가 재산을 이렇게 뭔가 컨트롤했으면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국세청이 또 네. 네. 그런 각종 비용들이랑 사회 비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여건들도 네. 있기 때문에 네. 현실을 100%까지 끌어올리면 네. 끌어올린 만큼 세수가 더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고 뭐 그런 거 찾아내는 것들이 많기 비용이랑 때문에. 조세 저항이랑 최악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현실화를 쉽게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문재인 정권 때 90%까지 하겠다 하고 윤석열 정권 때 다시 내렸다가 근데 이재명 정권 때 다시 올린다 했다가 아무튼 69%로 픽스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69%. 네, 가장 맞습니다. 최근 시세 맞습니다. 69%. 요 현실화율을 계속 올린다. 현실화율 로드맵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올해는 69%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공약을 어느 정도 지킨 셈이 됐죠. 뭐 여러 해석의 논란이 있으나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때려잡지 않겠다라는 초기 공약을 아직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시 가격 말씀하신 김에 지금 공시 가격이 서울이 18% 이상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현실화를 픽스했음에도 오른 이유는 당연히 이른바 시가라는 게 올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올린 것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시장가가 올라서 따라간 부분도 크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서 네. 금리랑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얘기도 좀 네. 같이 하잖아요. 22년도에 이제 기준금리가 0.25%에서 3.5%까지 확 올랐잖아요. 네. 근데 환율도 1,500원. 뭐 IMF 뭐 근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금리부터 말씀드리면 네. 되게 원론적인 얘기죠.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돈이 풀리니까. 돈의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금리일 때 확실히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물가도 오르고 엄청 올랐죠. 네.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이 금리의 뭔가 예민함?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요. 가끔 역사적으로 미국의 2006년에서 2008년 정도까지 정도 빼면은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 전세 때문에 그래요. 전세가 다른 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만 있나요? 네. 정말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관련 책을 봤는데 뭐 고대의 몇몇 부족 국가나 이런 데서는 있었는데 부족 국가나 아니면 고대 국가에서 있었어요. 뭔가 이제 이 돈을 볼모로 너네 집에 살겠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뭐 있는데 우리나라만 있죠 사실상. 그럼 전세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더 예민하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전세 대출 때문에 그래요. 전세 목돈이니까. 그렇죠. 전세 대출로 쉽게 나오고 그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 자체가 낮아 버리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이라는 특수한 게 대출이 또 하나 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 대출이 더 손쉬워지게 되고. 그러겠네요. 월세 살면서 대출 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른바 갭 투자가 이제 되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금리 뭐 전세가 뭐 한 2억이다. 근데 전세 대출이 예를 들어 막 10%다. 연세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대충 한 15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월세가. 12로 나누면. 근데 월세가 같은 조건에 100만 원이래요. 그럼 전세를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월세 살겠죠.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다. 그러면 이 사람은 400만 원은 연세니까요. 한 달에 330만 원 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임차에 들어가기 더 쉬워진다는 거죠. 금리가.
싸지면. 이자가 싸니까. 그러면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이만큼 내고 있는데 네. 금리가 낮아져서 월세 내는 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한테 목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이자가 월세랑 네. 그 대치라 그 균등되는 네. 개념인 건데 이자가 싸면은 전세 사는 게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돈을 전세로 많이 몰리죠. 대출 받는다. 예. 전세로 몰리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어느 수준까지 아. 올라가냐면 종전에 월세 냈던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 네.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쵸. 전세가보다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2억이었을 때 내가 내던 전세 이자가 네. 지금은 싸져서 네. 지금은 2억 5천을 빌려도 아. 옛날 2억이랑 똑같은 이자가 나가요. 그러면 많이 빌려도 되는 거네요. 많이 빌려도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 올린 게 다세대랑 오피스텔이 아. 그렇게 올라갔고 전세 가격이 집값을 그냥 풍선처럼 떠밀어 네. 올려버리는 거야. 아파트 같은 네. 경우도 이제 갭 투자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훨씬 쉬워지니까 아, 그러네요. 결국 주거용 네. 시장은 다 올라가죠. 내가 20억 들여 살 거 전세 끼고 사면은 전세 뭐 10억을 꼈다 그러면 10억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 매수할게 시세차익 노리려고 이런 그래서 식으로 하는 사람. 요약을 하면 이제 임차 시장에서는 전세 대출이 손쉬워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볼까 다세대랑 오피스텔이 여기 쉬워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갭 투자가 쉬워지니까요. 아. 그러니까 올라갔고 다만 주거용 부동산 한정입니다. 상가 사신 분들은 아직도 회복 못 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상가의 몰락. 저도 이 세무업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분들의 이제 비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주택은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그게 그런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전세 맞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주택 보증금처럼 크진 않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오피스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보증금 5천에 뭐 월세 600, 뭐 관리비 200 이러는데 그 같은 평형의 주택은 보증금 전세죠? 그게 보증금이니까 그게 막 몇 억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만큼 상가는 풍선 효과가 적고 상가 건물주들은 속된 말로 좀 죽을 썼고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풍선 효과를 반사이익을 받네요. 맞습니다. 한국의 좀 특수한 맞습니다. 제도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네. 거네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잡는 비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오,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전세를 없애면 됩니다. 아, 근데 못하죠. 못하시. 왜 못할까요? 전세를 없애는 순간 정치적으로 아, 정권 교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월세가 지금 우리나라가 비싸다 하는데 지금 월세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뉴스에 나올 거예요. 지금 뭐 150만 원 평균 뭐 200만 원 가는데 네. 소신을 말하면 소신이 아니라 팩트지 뭐. 이거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되게 싼 편이에요. 월세의 임대 수익률이 얼마 안 싸죠. 나오잖아요. 싸죠. 2%도 네. 안 나올 걸요. 재무 상태표 보면은 해외 뭐 공시자료다 손익계산서 보면은 그 고정비라고 하죠. 고정해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료잖아요. 네. 임차료 비중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 OECD 국가 기준에서 임대료 비중이 한 20에서 25%예요. 100을 벌면 그중에서 네. 20에서 25원을 아. 월세 또는 임대료로 네, 나가요.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네.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습니다. 아. 뭐 물론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냐는 물음표긴 한데 우리나라 훨씬 낮은 것 같은데요. 훨씬 낮죠. 그리고 네. 전세 얘기한 김에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뭐 1,500조인가 1,300조가 된다 그래요. 아, 가계부채가 뭐 일본 버블 경제 붕괴 시점에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전세 뺀 겁니다. 전세를 뺀 거라고요? 전세 합치면 2,000조 넘어간다는 게 정설이에요. 가계부채 지금 상태가요? 우리나라 뭐 거의 망하기 직전. 그래서 다들 단계인가요? 망한다 하는데 네. 아시잖아요. 이제 망한다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뭐 부채 어떻게 다 아는데 예, 예. 못 없애죠. 정치적인 게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세를 없애고 이런 네. 이렇게 가격을 내리려면 네. 임대차 수요라던가 전세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 많은 수의 서민들이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를 없앨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쵸. 이거 안 좋고 부동산 가격 내려야 되는 거 알지? 다 인정해. 그래. 네. 그럼 너 오늘부터 월세 400만 원 내. 아. 그러면 싫은데 다 그걸 누가 액셉을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역학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무리 대출 규제해도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게 네. 전세 대출이 아마 7, 80%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출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역학관계가 심해요. 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잡기 쉽지 않겠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월세만 생각하면 되는데 전세까지 생각하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얼마의 대출 규제를 걸 거냐, 뭐 구매할 때 얼마 대출 그냥 이거를 하려면은 기획재정부 쉽지 않겠는데. 쉽지 않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 중에 막 그 기재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법 짜는 친구들 있잖아요. 맨날 이제 갈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힘들어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랑 숫자 이외에 우리 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안이 임대주택인데 맞아요. 저 요새 상담 되게 많이 해요. 뭐 수용되는데 무상가 엄청나던데요? 뭐 150억, 200억 받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하냐고. 수용 양도소득세 계산해달라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한테 좀 네. 많이 도와드릴 수 있죠. 그럼요. 사실.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네. 뭐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만큼 임대를 지금 수도권 핵심지 중에 이제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던 부지들을 싹 다 해서 수도권 중심지에 대해서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도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할 말 많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봐도 한 1시간 떠들 수 있는 주제죠. 정비창부터 시작할까요? 용산 정비창부터. 예. 할 말 많습니다. 예. 할 그건 말 진짜 많죠. 나중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예.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사실 뭐 이미 알 사람들 다 알고 좀 특수인들에게 돼 있는 일몰화된 조문인데 제가 봤을 때 장특공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아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한번 평가사님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도의 유래 취지 효과는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세무사님 잘하시니까요. 전 이제 부동산 네. 시각으로 볼게요. 네, 부동산학 평가사님의 네. 시각. 이게 저도 처음에는 장특공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비판적인 스탠스입니다. 오 그래요? 네, 비판적인 스탠스고요. 네. 초장기로 봤을 때는 언젠간 없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우리 다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이제 가격을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선순환이 막혀 있어요. 순환, 자산의 순환. 다음 세대로 가고 가야 되는 이 순환이 막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거래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돼요. 뭐 부의 이전이 잘못된 거냐는 가치 판단은 이전에 네. 첫 번째로는 수명이 증가했어요. 소풍 하늘로 소풍 가실 때 그게 옛날에 60, 70대면 가셨는데 지금은 오래 사시니까 근데 이걸 꽉 잡고 그쵸. 있어버리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순환을 대상이 되는 계층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때쯤이면은 돌아가신다든가 해서 자산이 아랫세대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위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 최근에 놀라운 통계 봤는데 네. 상속 받으시는 분들이 60대가 많더라고요. 난 60대가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 5, 60대가 맞아요. 많지 않아요? 네, 많아요. 네, 많죠.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제 줄 때 되면 또 2, 30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산의 순환이 막혀 있는데 네. 개개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뭐 좋은 일이죠. 계속 자산 상승을 갖고 있는데 근데 공동체 입장에 봤을 때 그게 좋은 것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장특공은 글쎄요 1세대 1주택자가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좀 다시 말씀드려 되게 철학적인 사람인데 투자랑 투기랑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 그런 된다고 사람의 의도 네. 유추할 수 있을 뿐인데 한 세대가 한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세금의 성격이 뭐랄까 수익을 얻는다는 성격도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성격도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토지 단기로 양도하면 82.5%까지 나온다던가 네, 수익률이 이런 거 네, 하지 네. 말아라는 측면이 강한데 네. 징벌적 그쵸. 과세죠. 그러면 만약에 비싼 아파트가 비싼 주택 같은 경우는 12억 초과하는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 갖고 있지 말아라. 이젠 비싼 아파트도 아니에요. 다 12억 그러니까요. 넘으니까. 네. 거주는 오케이. 네. 갖고는 있지 말아라. 네. 이게 좀 맞나?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조금 평가관이 스킵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표 1이 있고 표 2가 있잖아요. 네. 이제 표 1은 보유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네. 거고 표 2는 이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 특별공제를 해주는 건데 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근데 거주는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뭐 40% 이렇게 총 80%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건데 그 표 1과 표 2 각각 40%인데 40%를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거주는 내가 40% 인정해줄게. 네. 오래 갖고 있으면. 근데 살지도 않았는데 보유하고만 있다는 걸 왜 40% 깎아줘? 그렇죠. 이거를 이제 날려버리겠다는. 봤는데 뭐 일면 타당합니다. 제 생각과는 완전 다르지만 그 논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논리 맞아요. 문제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논리로 가면 네. 예외 사유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쵸. 뭐 내가 직장을 옮기기 그쵸. 위해서 갔다던가 아니면 자녀가 뭐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 이 병원에 근처에 살아야 돼가지고 네. 임시로 내가 월세를 지금 그죠. 살았다던가. 네. 자, 솔직히 우리 돈이랑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세무사님이 뭐 강남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뭐 한 40억짜리 네. 아파트에 살고 있다 쳐봐요. 네. 근데 세무사님이 회사에서 세무사님한테 지방으로 내려가라라고 했어요. 지방에서 집 사서 살아.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연봉이 한 1억이야. 네. 3년 살면 3억 벌죠. 근데 네. 거의 못 쓰고 나면 대충 3년 동안 한 1억 남을 것 같아. 네. 네. 근데 나는 강남에 살면 40억이 60억 될 것 같거든. 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방을 살리겠다라는 이 대한민국의 명운, 큰 틀과 과연 이게 합치되는 건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방에 네. 그렇게 볼 수도 어떻게 보면 결국 일자리랑 젊은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게 결국에 지금 뭐 이전 얘기도 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죠. 뭐 세종으로 뭐 옮기고 뭐 행정고시 그게 하는 게. 이제 이런 말이 뭐하지만 저라면 안 내려가. 여기서 집 갖고 있는 게 낫지. 그러면 이제 내려갔다 그러네요. 와 하면 네. 이제 나 내려가는 순간 거주 안 하니까 40%면 자 생각해 보자. 40억 60억 됐는데 20억인데 대충 40%면 8억이네.
난 3년 동안 내려오면 3년간 8억 넘게 근로나 그러니까 사업으로 벌어야 되는데 이 기조가 쭉 간다면 예. 그러면 그냥 나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가가 서울에 올라가겠네요. 그쵸. 수도권이. 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 뭐 서울이나 강남 비싼 데 사는 사람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겟이 지방에 이전하는 사람들 간다는 사람들은 귀향을 제외하고는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이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결국 서울 집중화를 더 가속할 수 있다. 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경제적 합리성대로 움직이는 네. 게 결국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네. 평가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 저 우리 맨정신에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좋네요. 보통 맹정신 얘기 잘 안 하니까.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 네. 아까 서울 집중화 그 다음에 뭐 금리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저는 일본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아, 네네. 우리나라가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 얘기하잖아요. 일본 버블 경제 30년간 뭐 지금도 완전히 회복했다고 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직접 한국의 부동산이 일본처럼 될 수 있다 경고했어요. 실제 거의 근접했고 버블이 부동산 가치를 들여다보시는 전문가로서 한국의 일본 버블 붕괴 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좀 민감한데 부분 동의하고 어. 부분적으로는 절대 비동의합니다. 그 부분의 비율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이걸 알려면 일본 버블 경제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플라자 합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일본의 그러면 버블 경제는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결국에는 일본이 수출을 잘해서요. 달러 많이 갖고 와서. 그쵸, 아시잖아요. 뭐 달러나 엔 같은 뭐 채권 국가고 뭐 네. 채무 국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일본 네. 어마어마한 해외 투자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결국에 전후에 음. 일본이 지고 나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막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났잖아요. 네. 1970년대에 이제 일본이 수출이 되게 잘 됐거든요. 네. 삼신기라고 해서 뭐 냉장고, TV, 냉장고 하나 뭐였지? 아무튼 이거 세 개가 되게 잘 팔렸어요. 자동차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되게 요약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1964년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은본이제, 금본이제 폐지하고 뭐 미국 채권화, 미 채권을 뭐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미국이 돈을 많이 써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고 네. 여기에 이제 198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네. 일본의 조그맣고 연비 좋은 차들이 엄청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많이 팔리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이제 좀 일본을 견제하려고 환율도 플라자 합의 1985년도에 해서 네. 플라자 합의 통해서 엔화 가치를 어떻게 막 그 두세 배 정도 막 올려버리고 네. 해서 이제 연고를 했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들 플라자 합의 때 망한 줄 아는데 뭐 네. 처음 시작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잘 나가서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 플라자 합의 직후에 조금 안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부터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의 물건들이 값 비싸도 네. 사람들이 사줬다는 거예요. 우리 탄력성 개념 알잖아요. 100원 100원짜리를 100개 팔았을 때 10,000원인데 매출이 이게 200원이 됐는데 80개 팔리면 16,000원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그쵸. 네, 무조건 사니까. 네. 그럼 이제 이게 저도 유튜브 하다가 사람들이 이해 못 하니까 여러분 아이폰 250만 원 주고 왜 사요? 비싼데. 그냥 감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비합리니까. 뭐 조금 사실과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조금 각색을 했는데 그 당시 일본 네. 물건이 그랬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진 거예요, 일본에. 일본에 돈이 많아졌고 요걸 통해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나라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상가 얘기했지만 주거용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하면 다들 아파트 시장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반대예요. 일본은 상업지부터 올랐어요. 상가 이런 것들이 긴자역 앞에 긴자 2초매, 긴자 2가 정도 되는 우리나라. 긴자 네. 2초매가 1988년도인가요? 네. 평당 6억이었어요. 80년도에 평당 6억이라고요? 88년도인가 7년도에 3.3 해배당 6억?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까지 오르게 된 이유가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뭐 돈을 잘 쓰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랑 여기서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부동산에 돈이 오르는 걸 아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기업 행위를 하자. 기업 대출까지도 글로 끌어당겼군요. 거기에 이제 네.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금리를 거의 0%까지 해준 거예요. 그 당시 뭐 마이너스 금리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돈 그러니까 받기면 이제 돈 내라.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네. 환율이 그래도 잘 팔리고 거기다가 거의 0%대 금리를 해주고 네. LTV가 120%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시작됐고 네. 돈이 그 빌 게이츠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바지를 하루에 하나밖에 못 입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필수적인 거를 그쵸. 넘어가는 돈이 들어오면 네. 그때 또 뭘 하기 시작하냐면 네.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재테크가 일본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래요? 자이테크라고. 아. 그때부터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 해서 막 땅 보러 다니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랑 똑같아. 하라는 일들은 안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돈을 많이 버는. 아 그럼요. 네, 내가 일해서 버는 돈. 그럼요. 아까 네. 그 지방 이전에 똑같아요. 네. 뭐 좀 살짝 꼰대스러운 얘기했는데 아무튼 아니, 하라는 일들은 안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주식이 한때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8위가 일본 주식이었는 거였어요. 버블이 엄청 껴서. 엄청 꺼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돈이 하도 많이 남으니까 해외 투자도 시작하는 거지. 그때 뭐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그쵸. 엄청 자금이 흘러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일본이 아무튼 부동산 버블이 딱 꺼진 계기는 아까 환율 얘기 잠깐 했는데 바젤 협약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일본이 버블이 훅 꺼졌죠. 그리고 그 양상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좀 다르네요. 지금 들어봐도. 네, 네. 그냥 돈을 잘 벌어서 엄청 올른 거고 음. 과연 우리나라는 돈이 그러면 잘 벌리느냐? 반도체 호황이긴 해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근데 참 희한하지 않아요? 네. 이게 경제가 안 좋고 불황이라 하는데 아마 오늘도 코스피에 개미가 한 몇 조 샀을 거예요. 인천공항 가면 차는 항상 많차고 모르겠어요. 지금 나 빼고 다 부자가 된 느낌이긴 한데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잘 되고 있냐? 그거는 물음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다가 떨어진 건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돈이 많나? 양극화 엄청 심해졌고 일본은 그냥 전체적으로 돈이 많아서 버블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돈이 없는 버블이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버블이라 정의해야 되나는 물음표고 그리고 버블이라고 할 수가 네. 없다. 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진 이유 중에 하나 이거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저 전공이 부동산학이니까 들었던 것 중에 좀 놀라운 게 우리가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유튜브나 TV나 뉴스를 봐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가 많을 거예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훅 꺼지고 경기 침체가 온 이유 중에 하나 공급 때문이에요. 공급이 많아서. 너무 늘어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 있잖아요. 50년대생들이 네.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 때예요. 그러면 그때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고 수요가 몰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는 그 학설마다 다른데 이미 집을 다 샀다 이거야. 추가 집을 살 여력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 공급을 때려 박았어요. 다마 신도시라 해서 성남 같은데 네. 도쿄에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거기가 지금 분양가 대비 1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KBS 다큐에도 나왔어요. 10분의 1이요. 공급을 엄청 많이 지니까.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급을 엄청 늘려놨는데 막상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그 공급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임대주택을 지금 엄청 늘리고 맞습니다. 뭐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창 개발하고 막 수용 거의 작업 끝나고 뭐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은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서 버블이 꼈고 그 다음에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담보대출이라던가 이런 빚들이 좀 감당이 안 되니까 버블이 더 꺼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건 닮아 있고 어떤 건 안 닮아 있다. 네. 좀 아예 다른 형태로 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선 좀 비슷한데 네. 세세하게 보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진짜 조심스럽게 이건 저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일부 지방은 이미 방금 말했던 일본에 30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서울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다음 질문으로 좀 가볼게요. 아, 지금 네, 바로 이어서 말씀을 가시죠. 하신 게, 예. 네. 지역 격차가 네. 서울은 계속 오르는데 네. 지방은 네. 안 올라요. 네. 이 격차가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지역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채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는 주제긴 해요. 네, 네. 지역 격차가 왜 일어날까? 그래서 지방 소멸에 관한 책들과 논문을 좀 보면 제 생각과 좀 일면 통하는 것도 있고 해외의 이론을 갖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해외의 사례랑 결론을 가지고 네. 우리나라 지방 소멸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세 글자 당연히 일자리죠 뭐. 근데 그 일자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커요. 엄청 커요. 우리가 또 특정 지역을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현실적으로 일산이랑 분당이랑 신도시 지어진 시기가 비슷한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죠. 네, 근데 뭐 비교가 안 되죠. 이건 뭐 제 이론이 아니라 다 이미 있는 이론입니다. 이미 뭐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밑으로 뻗어나갈 수 있냐? 위에 막혀 있죠 일산은. 지역 격차가 일어난 이유는 일자리 플러스 기존에 있는 사람도 올라와요. 지금 부산에 작년 3분기인가 2분기인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분기에 3만 명 빠져나왔어요. 젊은 사람이. 청년. 예, 부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젊은 사람은 없고 네. 다들 올라오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출생률이 한 명도 안 되고 뭐 0.99명까지 올랐다고 하대요. 최근에. 네. 청년도 없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은 전국으로 다 통합하면 비슷할 조금 오르고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는데 전국으로 통합하면 그럼요. 네. 특정 지역은 많이 올랐죠. 왜냐면 자 우리가 지금 대충 5천만이라 썼을 때 네.
인구가 2,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반토막이 날까를 물음표를 던지는 게 그 2,500만이 다 서울 살고 싶어 하면 어때요? 대한민국이 네. 반도가 아니라 네. 섬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싱가포르처럼 그냥 도시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 도시국가 형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출산에 아파트 가격 엄청 올라가고 네. 빈부격차 심해지고 네. 지금 성벽 만들고 있잖아요. 네. 약간 진격의 거인 아 보셨나요? 그렇죠. 월 마리아 느낌. 네, 월 마리아, 월 로제 뭐 그쵸. 그런 성 안에 뭐 언젠가 농담이 들어올 수 있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소멸은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이민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글쎄요, 난 물음표 같은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요새 나 지방에 있는 집 처분하고 그 성수동에 집 살 건데 어떻게 하냐. 뭐 취득세랑 이런 거 계산해 달라. 뭐 이런 거예요. 네. 지방을 살리려면 결국 뭐 대기업 유치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나라 규제도 좀 많고. AI도 좀 같이 맞물려서 끼어 그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고부가 가치 인력만 살아남는 시대가 올 텐데 네. 고부가 가치 인력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서울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방에는 공장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공장마저 자동화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저출산에 대해서 진짜 저도 부정적인데 세무사 공부할 때 경제 배우시지 않았어요? 네. 재정아? 네. 황금률 조건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어떤 국가에 자산이 100인데 네. 100명이 있었어요. 50명이 됐어. 1인당 갖고 가는 건 또 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버티면 좋다. 네. 그렇죠. 왜냐면 결국에 자원은 유한하고 이걸 배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가 더 키울 수 있지 않냐? 아 그건 맞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막 부정적일 게 볼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효용성은 좀 더 늘지는 않을까? 한 측에서 보면 물론 부정적입니다만 그러니까 효용이 뭔가 정수로 정해져 있고 상수로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분모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뭐 값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에 쓴 돈이 200조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나눠줬으면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 버티는 사람이 선택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런 효용이 균등하게 저는 나눠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서울에 살기로 결정하고 서울에 집을 샀어요. 근데 나는 부산에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똑같이 10억에 샀어. 10년이 지났어. 서울은 100억 단위인데 부산은 그대로 10억이에요. 이게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효용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경제적 합리성에서 선택을 할 때는 서울로 계속 몰려들 수밖에 없고 지역 격차는 계속 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화되겠죠. 더 심해질 겁니다. 서울 수도권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이거에 막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얘기를 너무 좋죠. 지방 소멸에 대한 저만의 또 위기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를 위기 대응 TF 팀으로 넣어주시면 저도 가끔 그런 혁신. 생각 네. 그런 생각해요. 국세청에서 나한테 약간 3.3 프리랜서로 고용해주면은 내가 세수 한 10% 국가 세수 10%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성공 모습 받을 거예요. 아, 제가 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저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네. 아, 오늘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버블과 지역 격차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평가사님이 너무 동의도 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통한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오늘 주제 관통하는 거는요. 서울 살아라? 아니요. 제가 강의할 때 가끔씩 쓰는 건데 프로포즈 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주세요. 땅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지언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조금 그러네. 아닙니다. 토지가치.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프로포즈 할 때 반지보다는 등기부등본을 주면서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인데 나랑 공동지분할래 뭐 이런 느낌으로. 등기부등본 얼마나 로맨틱하지 않아요? 등기등본은 을구의 채권 최고 가격이 막 뭐- 26억이야. 매매가 24억인데. 공동체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뭐. 갑구만 보여주면 네, 돼요. 갖고만 보여줘서 이제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네. 뭐 성창호 세무사님이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공동지분할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남이 들으면 재미없는 갑구 얼굴 개그였긴 했는데 네. 하여튼 오늘 이런 얘기 나눴고 재밌으셨나요? 평가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인사이트에 저조차도 좀 경도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가사님 얼마니 TV 네, 채널이죠. 맞습니다. 거기에도 되게 좋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네. 평가사님 채널도 꼭 가셔가지고 많은
깨달음 좀 네. 얻으셨으면 좋겠고 제 채널도 앞으로 이런 기획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드리는 자료를 정보를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사님. 감사합니다. 네, 성창원 세무사와 네, 얼마니 TV 주인장 김강사 평가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